안녕하세요. 이제 3주차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의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이 데니얼 카너먼이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 노벨상을 받는 이런 경제 심리학, 경제 행동학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이렇게 쫙 늘어놓고 자신이 분석한 것 아니면 그 전에 사람들이 분석했던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쉬운 언어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1부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 1부 두 시스템이라고 시작을 해서 시스템 1, 2에 대한 정의를 먼저 시작을 하고 가요. 그래서 이 시스템 1, 2, 시스템 1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생각을 크게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나오는 그러한 점들이고, 이 시스템 2는 시스템 1을 기반으로 이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그거를 고려를 하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데 이 시스템 1, 2는 진짜로 이 뇌 속에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살짝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하면은 그것을 관용 어구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이 2 플러스 2를 계산을 한다 하면은 2 플러스 2는 이 시스템 1이라는 이 뇌 속의 두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 플러스 2는 굳이 큰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지금까지 알아온 지식들로 그냥 간편하게 살아는 대답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시스템 2는 제가 방금 시스템 1이라 했죠? 네. 그리고 시스템 2는 이제 여기에 예전은 계속 17 곱하기 24라는 것을 하는데 시스템 2는 17 곱하기 24라는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2라는 그런 두뇌 속 이 구조가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7 곱하기 24는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곱하기를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이 동공을 말 넓히고 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이 1부와 2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이제 시스템 2만이 할 수 있는 일 해가지고 그것을 정신적 노력과 자기 통제의 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따르고 특성에 따라 비교를 하고 이 신중한 선택을 하는 이런 사고를 하는 그런 정신적 노력과 이 뇌를 행동에 길들이는 작용을 해서 정신적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1이 결론을 내린 거를 굳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점에서 자기통제라는 단어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시스템 2는 바쁘고 고갈되기 때문에 이 게으르다는 그러한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페이지에서 가석방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석방 실험이라는 것은 이 판사들이 이제 가석방에 대한 선고를 내릴 때 밥을 먹기 전과 먹기 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밥을 먹은 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 시간이 별로 안 지났을 때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이러한 그 정신적 고갈이 충족되었을 때 정신적 충족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가석방을 시키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네네, 그죠. 맞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찾아봤는데 그쵸. 제가 가석방을 그냥 내리는 것이 더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석방을 거부시키는 게 더 기본적인 결정인 거니까 이 피곤하고 배고픈 심사원은 가석방을 거부를 하고, 그리고 이 충족이 되었을 때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이 가석방을 한다는 그러한 실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시스템 2는 이렇게 바쁘고 고갈됨으로 게으르다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근데 이런 점은 합리성에 해당하는 그러한 특성인 거지, 지능과 합리성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연상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유사성을 느끼고 인간관계를 느끼고 시간적으로 가깝거나 공간적으로 가깝게 되면은 얘들을 연상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네, 그래서 이건 시스템 1에 대한 그러한 특성인데, 그래서 바나나와 구토를 이렇게 갖게, 이렇게 단어를 두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바나나를 구토한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험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이것을 보면서 바나나를 먹고서 구토를 하게 되는 상황을 연상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이제 시스템 1이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반응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연상작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점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건 그냥 생각이 행동으로서 이루어지게 돼서, 이러한 예로는 우리가 만약에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봤다면 노인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몸이 불편해서 걸음이 느린 그러한 특성을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느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1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화 효과라는 게 일어나서 생각이 행동으로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인지적 편안함, 인지적 압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 시스템 2가 시스템 1에 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 기분과 직관이 시스템 1을 한다면 얘를 통해서 기억 착각, 진실 착각 등을 일으켜서 인지적으로 편안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반복해서 듣거나 깔끔하게 표시되거나 생각이 점화되거나 기분이 좋으면 이것을 편안함이라고 느끼고, 친숙하고 진실하고 좋고 수월하게 느끼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만약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를 저희가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둔다면 이제 다음에는 이런 거 원래 알았던 단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러한 실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쓸 때 그것에 운을 맞춰서 쓰게 되면은 운을 맞추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통찰력이 있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편안함이 주는 즐거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좋은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미소를 짓게 되는데, 이 미소를 지음으로써 그 생각이 더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이 정상이론이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정상이론은 정상 범주 내에서 생각을 시스템 1이 했는데, 이 생각이 만약 인지부조화가 온다면 이런 시스템 2가 지식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간다는 그런 이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데, 레스토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프를 맛봤는데 괴로운 듯 움찔을 해요. 근데 이때는 그냥 넘기지만 어떤 사람이 웨이터가 툭 치고 가는 바람에 더 놀랐다 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럼 이 손님이 예민하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전상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과 의도 파악하기라는 쪽에서 원인은 이제 시스템 1이 멋대로 이유를 붙여서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이는 북적거리는 뉴욕거리에서 멋진 볼거리를 찾아다니며 하루를 보낸 뒤에 지갑이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하면은 저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뉴욕거리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당했을 거란 확률이 높겠다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유를 붙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속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편향, 수강 효과 이러한 점을 통해서 통계를 무시하게 되고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제한된 증거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과신, 출자기 효과, 기저율 이러한 거를 다 과신하게 되고 출자기 효과로서 속단하게 되고 기저율을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후광 효과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뭐 다 좋아하는 걸로 느끼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것 범주 내에서만 그걸 생각하게 돼서 이런 시스템 2적 사고를 무시를 한 채 시스템 1이 속단을 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초평가에서 언어 이해, 유사성, 대표성, 계산, 인과관계, 연상작용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이 주요 문제들을 끊임없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시스템 1으로서 빠르고 정확하게 하도록 진화했다 하는 그런 말인 거고요. 이 9장에서는 또 어림 짐작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어림 짐작이란 거는 이제 휴리스틱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쉽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치환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를 표적 문제라고 하고 이 표적 문제를 대답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쉬운 답변으로 어림짐작 문제를 만들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보면은 멸종위기종을 살리는데 얼마를 기부하겠느냐 하면은 죽어가는 돌고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가로 대체를 해서 돌고래로서 생각을 해서 멸종위기종에 얼마를 기부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통해서 우리는 되게 시스템 1의 사고가 그냥 치환하고 어림짐작하고 다 속단하게 되는 그러한 거를 이제 넣게 된다 해서 저희 이제 1부만을 살펴봤는데 이 1부에서는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소개를 하고 이 시스템 1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이 어떤 대상을 보고 인상 끌린 느낌 이런 거를 빠르게 하고 얘를 이제 받아들여서 시스템 2가 이것을 믿음, 태도, 지향성으로 만든다. 그리고 뭐 노련한 직관을 발휘하거나 정상적인 상황과 놀라운 상황을 구별을 하고 편향에 사로잡혀서 너무 속단하게 되고 이 집단을 살짝 전체를 통합해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뒤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과 엮어서 심리적 판단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이 어림짐작과 편향, 과신, 선택 두 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